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주변 도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가산단 입구와 묘도 인근에 지난달 철제 조형물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철 파이프를 연결해 노란색 나무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약 2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여수 국가산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 건립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조성돼서 운영되고 무려 150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3,502명이 다친 사고를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겁니다. 당초 9.5m의 추모탑을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 세우기로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높이의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안전교육장보다 추모탑 높이가 높으면 시각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교육장으로서의 인식이 퇴색될 수 있다. 이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란 철제나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요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진짜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됐다면 오히려 환경오염단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추모탑의 높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노동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진짜 안전탑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자체장의 1년 살펴보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취임 1년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6월 2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해 진정한 남해안 거점 도시 이항 여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정기명 시장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여수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섬 박람회 성공으로 여수가 남해안의 거점 도시 이름 그대로의 세계 속의 미항 여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정주 여건, 산업, 경제, 교육, 보건, 복지, 문화, 관광, 기후환경 등 5개 분야의 성과, 또 앞으로 남은 3년의 시정 운영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 시장은 지난 1년 여수시의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는 열린 행정을 통해 소통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소통 행정을 통해 57건의 기관 표창과 7억 8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총 6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0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시장은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8개 기업과 3조 3,46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해 1,53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정기명 시장이 지난 1년의 시정 운영 기조를 열린 행정과 소통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기정 만족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정기명 여수시장의 열린 행정과 소통이라는 시정 운영의 기조는 지난 민선 7기 여수시정 중 가장 취약했다는 비판을 받은 소통 행정 부분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민협이 정기명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정기명 시장의 소통 행정 강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정 만족도는 49.3%로 일단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의 여론조사 결과 정기명 시장 시정 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3%가 긍정이라고 답했고 24.1%가 부정, 26.6%는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민 참여와 소통이 3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가 22.7%, 경제, 산업, 일자리 부분이 17.6%, 건강과 보건, 안전 분야가 16.2%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중 정기명 시장이 참고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이 포용과 타협의 능력이 뛰어나다가 20.7%였고 친화력이 좋다가 20.3%.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와 갈등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가 12.6%가 나왔습니다. 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도 12.5%로 나왔습니다. 이 포용과 타협이라는 장점과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정 시장이 눈여겨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여수 시민협은 이번 시정 만족도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정 시장이 소통 행정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뚜렷한 성과는 미흡하고 포용과 타협, 친화력은 있지만 문제와 갈등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총평을 냈습니다. 예, 아직 3년이 남은 만큼 소통 행정의 기조가 시정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어야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 황금산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해온 광양 황금지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광양시의 부실행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네, 광양 황금산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반대 활동을 진행해온 비대위가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양시가 매립장 설치 사업의 책임을 광양경자청에 넘기고 있다며 광양시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과 백성호 부의장 등 일부 시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비대위는 광양시의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광양시가 해당 업무가 경제청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광양시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비대위 주민들은 처리구역에 소재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폐기물을 전량 재사용한다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는데도 처리장 면적이 최초 면적에서 무려 7.8배나 확대됐다며 광양경자청이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경자청을 비난했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을 운영할 회사가 과거 환경사고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어요. 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처리 용량의 원상 복구나 외부 산업 폐기물의 반입 반대, 지정 폐기물 매립 반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주민공청회의 재진행, 또 인근 추가 유해시설 도입 반대 등을 광양시에 요구했습니다. 반대 비대위 주민들은 매립장 운영 선정 업체인 골든에코와 과거 환경사고 이력이 있는 인센 ENT라는 회사가 사실상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회사라며 포털 사이트에 두 개의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광양경자청이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이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과 백성호 부의장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의 3분기 체감 경기가 지난 분기 대비 다소 호전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네요. 네, 순천상공회의소가 순천과 구례, 보성군 관내 60여 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3,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107을 기록해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세부 내용을 보면 100을 기준으로 순매출액 부분이 115, 영업이익이 107, 설비 투자 부분이 104, 공급망의 안전성이 111, 사업장이나 공장의 가동이 107 등 BSI 세부 항목 모두가 기준치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상공회에서는 이 같은 수치는 경기 회복 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영업이익 실적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55.5%가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응답한 반면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초과한 업체는 작년 같은 분기 43.3%와 비슷한 44.5%로 집계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상반기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 내수 시장의 경기가 57.7%,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수출 시장 경기, 원자재 가격이 각각 15.4%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역 경기가 이제 겨우 코로나19 발생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또 기대를 또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순천상공회의소 관내 기업들은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출이 중단됐거나 감소한 업체의 57.1%가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엔 가격 면에서 경쟁사에 밀렸거나 수익성 저조가 42.9%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지역의 조선이나 기계, 부품업종 중심의 선주문 등으로 인한 수주 잔고 증가 등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3, 4분기 전망치에 반영돼 2분기 연속 기준치를 웃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상공회의소는 고물가나 고금리, 원부자재의 수급 불안 등 아직 경기 하방 요인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기업의 투자 심리나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반기에는 처음 뵙습니다. 네, 하반기네요. 하반기죠. 전혀 7이네요. 인식하지 못하고 7월. 있었습니다. 올해 7월입니다. 절반이 오! 지났고. 시간만 잘 가네요. 시간만. 기분 소리라도 네, 네. 영혼이 전혀 없는 환호 상황인데 제 부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희 부부는 아직 신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정산 같은 것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 가계부 같은 거를 쓰면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와. 다음 달에는 뭐 꼭 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뭘 좀 해보자라든지 그런 네, 또 것을 건설적인 아직까지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누시네. 굉장히 건설적인 부분이에요. 상반기가 이제 끝났다는 네.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혹시 두 분은 그런 행위를 좀 하시는지. 그런 행위를 우선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냥 항상 이번 달도 잘 막았다. 다음 달도 잘 막아보자. 그냥 한 달 한 달 버티고 막아가면서 이렇게 버티고 하루살이의 있습니다. 삶이군요. 한 달 살이라고 해둡시다. 네. 한 달 살이. 한 달 살이. 네. 하반기에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러게요. 하반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럽기는 막막하신가요? 합니다만은 뭐 하반기에도 건강하게 예, 잘 버티고 잘 막으면서 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여름 휴가도 있고 하니까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 뭐 하반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좀 살을 좀 빼고 싶네요. 그 너무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저를 알아보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또 지적당할 수도 있는데. 살 빼는 건 새해 소망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뭐 벌써 새해 소망이 안 됐으면은 뭐 늘 새로운 달을 또 시작하는 거고 연말에 또 하는 소원이 거죠, 될 수도 뭐.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어쨌든. 거죠. 뭐. 알겠습니다. 하반기도 두 분 힘내시기 바라겠고. 네, 화이팅입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판결 또 주목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이자 제한법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이제 그 관련해서 가상 자산의 이자 제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관련 좀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와서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가상 자산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자 제한법을 보면 이제 아무리 뭐 이렇게 사적 자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정 이상은 못 받게 하는 그 이자 제한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상 자산에도 이 이자 제한법이 상의 이자율이 상한이 적용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1심에 이어서 2심도 가상 자산은 법적 이자를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20년 10월에 A사가 이제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 동안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변제 기한 6개월의 변제 기한이 있었죠. 근데
B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사가 B사를 상대로 가상자산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최초 계약 때 합의한 이자가 월 5%였대요. 그럼 이거 연이율로 환산하면 사실 6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자 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이 연 24%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적용된 최고 이율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자 제한법, 뭐 대부업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과 2심 모두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 그러니까 거죠.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 다 이 금전을 빌려주고 뭐 고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전을 빌려주려면 뭐 등록이나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돈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비트코인을 법원에서는 돈이라고 본 게 아니죠. 예. 금전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비트코인들 많이들 하시면서 항상 주요 이슈가 이거예요. 그 국가에서 이걸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이 판결에서 이 금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 적용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왔다라면 또 이 시세가 어떻게 엄청 뭐 그러게요. 널뛰기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국가에서는 이 제도권에서는 이것을 금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화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권 밖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게 국가의 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본 거라는데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국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판결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도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으로. 이자도. 네, 돈이 아니라 오. 뭐 비트코인 뭐 1.5개로 반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자를 쳐서 준다. 이거였기 때문에 아예 뭐 이런 어떤 금전에 관한 지금 이제 현행 법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걸 확인해 준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법원이 판결을 또 다시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 뭐 이자 제한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현재 법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년에 60%에 해당하는 그 비트코인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60%든지 600%든지 약정을 했으면 약정한 대로 줘라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한 개당 얼마라고 뭐 그날 뭐 또 매시 매 분의 맞아요. 시세는 있을 텐데 맞습니다.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상 자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제의 판결 짚어봤고요.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한 끼에 20만 원에 달하는 국내 최고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를 보관해서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 호텔 3곳을 비롯해서 전국의 PC방, 동물 카페, 스크린 골프장, 만화 카페,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걸 파는 키즈 카페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는 충북 청주의 한 결혼식장에서도 예식장 측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린 일이 있었어요. 여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이 식품 위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일주일 만에 찾아옵니다. 나전 건강센터의 이라순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열풍이죠. 오늘 모실 분은 건강 박사 송나전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다이어트에 기가 막힌 제품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박사, 다이어트 박사 송 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것 아주 대단한 거라고 하시던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타이거 너츠입니다. 비교군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제품을 한 달 동안 분말로 섭취하게 한 비교군의 허리둘레, 허벅지둘레, 그리고 내장지방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한 달에 평균 5kg이 감소됐습니다. 우와, 5kg이나요? 아, 타이거너츠 이름도 생소한데 분말 형태로 마시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은 겁니까? 네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봤더니 분말 형태가 더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현재 생산, 판매까지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저를 믿으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이번 주에 방송했던 그 타이거너츠 송 박사, 그 박사가 생산한 제품 분말에 쇳가루가 범벅이라고 방금 뉴스에 나왔어요. 아이고, 건강 박사가 아니라 철가루 박사구나. 이거 어떡하냐? 먹는 여기까지. 음식에서 철가루가 나왔다니. 참. 이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네. 타이거너츠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식약처에서 최근에 식품을 직접 조리, 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소라고 하죠. 무인 카페, 편의점 등에 대해서 이 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는데 다양하게 또 위반 사례들이 적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22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 있는 무인 카페 그리고 아이스크림, 밀키트 이런 무인 판매점하고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 그러니까 한 4,300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까지 관할 기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소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곳이 10곳, 그러니까 제일 많죠. 12곳 네. 중에 10곳이니까. 그리고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그러니까 영업장 면적이 변경됐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한 곳이 있었고,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좀 통계를 보면은 밀키트 판매점이 7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해요. 편의점이 3곳,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2곳, 이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인 카페에서 운영하는 식품 자동 판매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뭐 라면도 커피. 대신 끓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커피 여러 같은 것도 요즘에 기계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도 이제 132건을 수거해서 이제 저 음료류를 좀 조사를 했더니 세균수라든지 대상균수 검사를 했더니 세균수가 네 곳이 기준치를 초과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관할 행정기관에다가 행정처분까지 요청을 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의 위생 상태 불량에 대해서 뭐 고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또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엔 특히나 또 이런 음식물의 보관 상태에 따른 뭐 식중독 위험이 또 크기 때문에 또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배달 음식의 위생이나 안전 워낙 많이들 시켜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30일부터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지금 뭐 한 2,300여 곳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또는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상대로 이렇게 지금 실시하기로 했고요. 주요한 점검 내용은 이제 조리를 하는 곳이 어떻게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또 사용하고 있는지, 식재료의 보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쥐나 해충 같은 이런 거에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집중할 거고, 점검 방식은 이제 조리된 음식을 한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를 해가지고 또 그 식중독 균에 대한 검사도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배달 음식이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 때 이후로 배달 음식이 굉장히 그쪽 업계가 호황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해졌어요. 여기까지 전수조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인 식음료점, 뭐 배달 전문 음식점 요즘에 진짜 금방 생겼다가 뭐 눈 뜨면 또 사라져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많이 확장이 또 되어 있기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앞서 이야기하셨던 게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 썼다는 것이 가장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장의 위생 상태가 또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관련 법규의 내용은 어떻게 좀 돼 있어요? 예, 그 식품위생법 뭐 정확한 명칭은 식품위생법인데 사실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항들이 규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사항들을 좀 가져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뭐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그러니까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면
아까 우리 꽁트 사례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역시 판매나 이렇게 제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니까 세균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면 또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당연히 판매가 금지가 돼 있고요. 또 병든 동물의 고기, 뭐 뼈, 젖, 장기, 혈액 이런 것도 판매가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나 규격들도 다 상세하게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위임해서 또 각자 세부적인 기준과 규격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조리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규격을 다 정해놨고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처분 내지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식품을 하거나 제조하거나 조리하거나 이런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다 규정이 돼 있고 그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뭐 위생 상태를 깨끗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 뭐 아까 그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저도 이번에 보다가 알았는데 그 호객행위 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고. 식품위생법에요? 네. 호객행위 금지가 그러니까 있다고요? 손님을 깨워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오, 네. 의외네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뭐 판매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돼 있고 또 보다 보니까 100명 이상을 상대로 하는 집단 급식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사일 직장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등 뭐 이런 다양한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식품 위생에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식품 전반에 대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국민의 같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설명을 했었는데 예. 위해 식품이나 병든 동물 그리고 기준 규격을 따르지 않은 뭐 합성품을 뭐 판매했다라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처벌 수위가 그러네요. 강력하죠. 사실은 건강과 직결되니까 당연한 논리라고 또 할 수 있겠고 네. 아까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상황 있지 않습니까? 뭐 호객행위도 금지돼 있고 뭐 식중독 발생 시에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면 안 되고 원 상태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입원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햄버거 먹은 아이가 신장 장애를 갖게 된 사건도 맞아요. 기억이 좀 나요. 뭐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은 이제 오염된 그 햄버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그 네. 업체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당시 이제 대장균으로 오염된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를 이제 한국 맥도날드에 공급한 전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1심에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건과 연결돼 가지고 기소된 게 뭐가 있었냐면 대장균의 오염 패티를 이제 재고를 속인 거예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재고를 속여서 이제 맥도날드의 임원이 이제 기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2심에서는 무죄로 인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재고가 없다라는 그 확인서만 받고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 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지 업체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이 됐고 네. 당시 이제 이 어린이의 이제 부모가 뭐 어떻게 이제 맥도날드하고 어떻게 이제 뭐 소송을 하냐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는데 직접적인 어떤 그런 민사 청구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합의는 된 걸로 그렇게 이제 후속 보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송까지는 가지는 않고 이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뭐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는 사건은 마무리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꽁트 보면요. 뭐 그 송 박사라는 분이 타이거 너츠 분말가루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분말가루를 팔아는 거기 쇠가루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경우 같은데. 이게 실제 지금 제주
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예요. 여기 지금 실화구나. 대표하고 직원이 이게 이제 실제로 방송에까지 나갔다고 해요. 예. 슈퍼푸드라는 곳까지 이제 막 지칭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색과르 범벅이었다는 건데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하고 변비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2020년 7월에 실제로 타이거 너츠가 있나 봐요. 타이거 실제 너츠, 이름이 네, 이것도? 땅콩과 비슷한 뿌리 채소라고 해요. 네, 이게 식물성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는 건 맞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변비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제 이 피고인들이 2020년 7월에 이거를 가져오죠.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성분 검사까지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식품위생법의 어떤 기준치보다 이거 색가루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묵인한 채 지상파 방송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뭐 제주산, 타이너츠, 왓수다 등의 내용으로 이 해당 분말을 슈퍼푸드로라고 이제 홍보까지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아직 실형이 나오지 않아 아예 구속된 상태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아까 네. 뭐 판매 금지 규정을 제가 설명드릴 때 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그럴 염려가 있는 것 판매 금지잖아요. 이걸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이게 만약에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 처벌은 처벌이고 뭐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입증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입증이 된다면 치료비, 내가 이제 이 물질로 인해서 이 어떤 식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됐다면 그 치료비랑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을 못했다라면 일시 수입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 피해가 만약에 심각했다면 정신적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위자료까지 또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먹은 음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쉽게 회사는 혹은 뭐 음식점에서 쉽게 인정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좀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조금 이제 면피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예. 예, 그 음식을 조리한 이제 측에서는 이제 만약 한 명한테만 그 음식을 여러 사람이 먹었는데 그 유독 한 명한테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집단 식중독이 되면 또 이야기가 그쵸. 달라지겠죠. 그거는 네 그렇고 근데 혹시나 같은 음식을 먹어도 또 한 명한테만 그렇게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즉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으시고 관련 뭐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식품의약처 산하기관에 좀 신고를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음식점에 보통은 이제 항의를 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쪽에서는 우리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사실 그 말만 듣고는 또 바로 또 인정하기가 또 이게 뭐 책임 소재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래도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판매자하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행태긴 한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배탈 정도가 아니라 심한 복통과 어떤 그런 질병 수준이 돼 버린다면 이 부분은 좀 또 이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초기에 증거를 잘 확보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손해를 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초기에 증거를 잘 찾아야 될 텐데 보통 뭔가 걸렸다 하면은 없애는데 최선 아니겠어요? 없앤다는 건 음식점 입장이겠죠. 음식점 입장에서 예, 우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뭐 중에 음식을 다 하나가 있는데 버려버린다거나 뭐. 식중독 발생 시에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 그러니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뭐 소독한다든지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이것만 위반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증거 인멸이 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더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서 그 음식, 그 상한 음식을 버렸다라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 그 내가 음식을 구매해서 음식값을 지불했다라는 그 영수증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음식을 먹은 직후에 내가 병원에 가서 이런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라는 진단서 그리고 치료비 관련해서 내가 어떤 지출한 내역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참하셔서 보건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시고 그 해당 업장에다 항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주장만 하게 된다.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요즘 다 뭐 카드 결제를 해도 카드 결제 내역 다 받을 그렇죠. 수가 있고 하니까 진단 뭐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면 진단서 잘 끊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다 치료하시고 나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증거 인멸해서 받는 처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고의적인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부 뭐 뭐 음식을 사실이 아닐지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캥기니까 증거는 인멸하고 보자 뭐 이런 생각.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다가 과한가요? 뭔가 잘못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게 원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네. 인멸해서 받을 책임 제가 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 폐기 처분해버렸다, 다 버려버렸다, 아니면 소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덤태기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백하다면 그대로 보존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이고, 캥기는 게 있으면 그냥 잘못된 행위로만 처벌을 받아야지 폐기했다라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좀 저는 좀 미련한 행동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혹시나 또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청취자분들께 또 도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피해 신고는 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국번 없이 1399 무료고요. 이제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 이제 9시에서 이제 6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또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 내용이 단순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또 결정적인 신고가 된다면 최고 1,000만 원까지도 포상금 준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비밀은 뭐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1399 이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식품 안전 나라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식품 안전 네. 나라. 예, 그리고 인터넷이죠. 네, 예. 모바일 앱으로는 내 손 안이라는 거 있다고 해요. 내 음. 손 안.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걸까요? 내 손 안이라는 그 앱을 이용해서 이런 혹시 뭐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뭔가 위반 사항을 내가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좀 신고를 해서 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399 그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치료비를 지출하고 일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 구제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소비자원, 그러니까 국번 없이 1372에 신고를 하시면 또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번 주는 살펴드렸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만나볼 칭찬의 주인공은 어떤 분입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지난 27일 여수 YWCA 6대 사무총장으로 유춘진 사무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네. 이 유춘진 사무총장은 20여 년 전 지역 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봉사와 또 여수 YWCA 어르신 한글교실 자원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왔는데요. 그동안의 봉사 이야기, 또 앞으로 6대 사무총장으로서의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사단법인 여수 YWCA 6대 사무총장 유춘진입니다. 저는 YWCA 한글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의 뭐 청소년 상담봉사라든지 또 마을의 노인 말법 봉사라든지 부녀 회원으로 어르신들 노인잔치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뭐 복지관에 가서 설거지 봉사라든지 건강 지킴이로서 뭐 찜질 뭐 팩을 갈아준다든지 다양한 봉사를 하다가 우연히 주부 인터넷 그 교육을 통해서 YWC를 알게 됐고 YWC에서 한글 교실 강사가 자리가 비었는데 봉사 좀 해줄 수 있는지 물어서 제가 선뜻 해보마 했는데 갔더니 어르신들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눈망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좀 써보고 싶다. 은행 일을 갈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수 내 손으로 금액도 이름도
좀 전표에 쓰고 좀 돈을 좀 찾아보고 싶다. 은행일 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꼭 내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행일 뿐만 아니라 한글 교실뿐만 아니라 제가 시청에 가서 어떤 민원일을 보는 법까지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봉사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내가 가진 게 하나면 반으로 나눠서 주고 2개면 하나씩 나누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거든. 머리에 이고 다니는 행상들이 있으면 거의 저희 집에 와서 끼니를 해결하고 가십니다. 저희들도 어려웠거든요. 다양한 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청소년 봉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차피 내 아이가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내 아이가 나가면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서 사회성을 기르고 같이 함께 커가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주변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곁길로 가는 아이들이 보여요. 근데 결국 내 아이들이 만날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도 잘 돼야지 그건 내 아이도 잘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항시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이전에 대처가 예방이 우선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아동 청소년에게 정말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YWCA는 여성들이 주축이에요. 네네. 긴 시간 동안 활동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이런 봉사 현장에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역 각 기관 단체나 홈페이지나 가보면 어느 분야 어느 시간대에 어떤 내용의 봉사가 필요하다고 공지해 놓습니다. 그걸 관심이 있으신 분들 들어가 보면 내 시간대에 맞춰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딱 일회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봉사를 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내 앞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가 생기게 되고, 저도 한때 경력 단절 여성으로 있었다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를 YWC를 통해서 저도 봉사로 시작했잖아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일회성에 그치지 말라고 하냐면, 자원봉사를 할 때는 이미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을 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빛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속하다 보면 그 빛과 함께 나아가서 결국은 내가 그 빛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런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도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년을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성들이 정말 저를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감사함으로 더불어 사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제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이 아이들을 통해서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참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쉬운 일도 있고 다양한 힘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저보다 더 귀하신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관계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분명히 배울 게 있고, 때로는 그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생활이 감사하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또는 내가 어떨 때는 저를 너무 과시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귀한 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귀하신 분을 보고 그분들을 또 더 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나의 안에 내 내면을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상대들을 보면서 거기에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예,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제가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하면 배울 게 있고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YWCA 자원 지도자들과 실무자들의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통은 상생을 낳지 않습니까? 불통은 소멸을 낳고 존경을 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경하면서 존중하고 사랑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여수 YWCA가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에서 어느 시민단체로서도 YWCA 정체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의 개념을 잊지 않는다고 사무총장이든 자원봉사자든 그걸 떠나서 전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거 그리고 상대가 못하는 거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는 사무총장 같은 거 놔두고 그냥 나서서 하겠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사람 되고 자원봉사 하고 싶다면 귀한 사람으로 저는 영접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정말 제가 이런 봉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사무총장으로서가 아니라 먼저 자원봉사 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 자원봉사 잊을 수 없고 제가 생명 다할 때까지 사는 동안에 도구로 쓰여지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7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